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집살이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같았고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답니다.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제 이야기를 순수하게 즐기며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절친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연을 적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는 시댁을 보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존감을 되찾아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며느리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바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매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다 해보는 피아노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제가 졸랐다면 허리띠를 질끈 묶고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이야 임금도 꽤 많이 오르고 노동력을 인정받아 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은 박봉에다가 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했으며 항상 집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보통은 본인 화물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가 절감이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억대에 다다르는 차를 살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차량을 대여해서 화물 운전을 하셨고 차량 대여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일을 하길 권유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게으른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건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시길 거부하셨습니다. 아무튼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나 우리 식구가 먹고 입는데 쓰는 돈은 매번 달랐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절약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18살에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잠시 빠지셨으나 이내 극복을 하시고 아버지를 간병하시면서 가장자리를 지키며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일을 하랴 아버지 간호를 하랴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남동생을 챙기면서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어머니께서 혼자 벌어서 저와 남동생의 공부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꽤 컸습니다. 제 동생이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18살 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얼짱이니 그런 게 무척이나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미소천사를 뽑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한 이후로 매번 미소천사에 제가 선정이 되었고 패스트푸드점 계산대 옆에 제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고 키도 168cm로 꽤 컸으며 마르고 예쁜 얼굴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카페들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싶다며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작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학생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온다는 게 사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 외모 이야기를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봐야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들어온 제의였는데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학교 끝나고 마감까지 일을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월에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상한 곳은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진짜 유명한 쇼핑몰이었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 또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심심찮게 등장하시는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하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쇼핑몰 모델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포즈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이랑 머리도 매번 손을 봐야 했거든요. 옷도 한두 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촬영에 나가면 여러 벌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야 해서 정말 조금의 오버를 보태서 50벌씩은 넘게 입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씩 조명을 맞으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포즈를 신경 써서 표정까지 완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같이 수십 번씩 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다른 모델 언니들도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쇼핑몰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제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엔 젖살도 빠지고 미모에도 물이 올라서 쇼핑몰계에서는 꽤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의 사진을 돌려보면 어떻게 일이 이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외모가 완벽하게 피어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추종하던 팬들도 생겼는데 쇼핑몰 사무실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길에 가다가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고 하시고 팬이라고 편지도 주시고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 팬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판매되는 옷들의 양이 늘어나니까 사장님께서 신이 난다고 상여금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뒤로도 쭉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간병에만 집중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사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쇼핑몰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고생한 결과 26살까지도 열심히 쇼핑몰 모델로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주사도 맞고 하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잡지 같은 데에 촬영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미용실에 가면 있는 여성 잡지들 한편에 제 사진이 실리기도 하는 영광을 맛보았죠. 연예인을 하자고 소속사에서 콘택트가 오기도 했었는데 촬영을 몇 년간 해보니 연예인은 도무지 업으로 삼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6살이 된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예전부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라면서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고 띄워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주접을 떠는 모습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위트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 남자가 자꾸 보고 싶은 남자고 궁금해지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노라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진창한 느낌이라 뭐랄까 정말 재미도 없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공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반전인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들이대는 남편을 저는 결국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연애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는 어색함 수성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 남편이 정말 진국인 사람이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나이가 꽤 있었기에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을 따라다니면서 포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아주는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저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을 때만 촬영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 대학을 졸업시키고 뒷바라지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남동생이 앞으로 어머니를 잘 챙기길 바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의식도 없이 버텨내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고 몸에 욕창이 생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지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상견례 자리가 조금 마음이 욱신거렸고 버진로드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널 수 없음이 슬펐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버틴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고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내 지켜주고 정말 많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들고 벅찼을 텐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외로움을,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운 감정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더욱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저는 시부모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외벌이로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까지 지키고 있어야지만 속이 시원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부조만 하고 가려고 들렀다가 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짠하더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당연히 장인어른 장례식을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얘가? 내가 지금 내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니?
가만히 있어. 무슨 모델이랍시고 설치던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힘들지 않냐고 집에 가서 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손님 맞이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이 왜 육개장을 날라야 하는데? 시모가 너무 매섭게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의 말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모 눈에 제가 만만하게 보인 건지 시모가 화만 내면 제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니 만만한 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핑계 삼아서 시부모를 더 잘 모시면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정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하는 말을 하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본인들을 더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이 있지 않냐고, 원래 부모는 남자 쪽이 챙기는 거라면서 저한테는 본인들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장모님도 잘 챙길 거고 효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자 시모는 더욱 뾰족한 말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본인 아들을 어떻게 휘어잡은 거냐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꼭꼭 걸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시댁에서 혼나서 우울했던 기분들이 전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든든한 제 편이 존재한다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 남동생이 일을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걸 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넘쳐서 오롯이 부담을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과 상의 후에 친정에 다 드리고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모은 돈이 꽤 있어서 당장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용돈 드리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남편이 꼭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시댁에도 50만 원,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저야 뭐 고마웠죠. 생활비 받아 쓰는 데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정하고 상의까지 끝마쳤는데 이걸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소리를 대뜸 지르시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왜 친정에 갖다 준다고 그래? 제가 주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이가 양가에 용돈을 드리자고 한 건데요. 예, 그럼 말렸어야지. 그이가 어머님께도 드린다고 저희 친정에도 보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가 공평하게 주자고 한 게 아니라요. 얘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텐 줄 수 있지. 근데 너네 엄마는 아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어떻게 사돈어른도 아니고 너네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앞에 없어도 항상 안사돈 하면서 호칭을 꼬박꼬박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제 앞에서 너네 엄마.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남편에게 분명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우겨서 주겠다고 한 건 다 했습니다. 뭐 시모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제정신이냐고 대뜸 소리를 지른 마당에 저라고 시모 눈치 보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바락바락 저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시모에게 한쪽 집에만 용돈을 드리는 건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남편이 굳이 친정에도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하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경우 없다고 말을 하는 거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경우가 없다며 경우가. 그 말이 그 말이지. 애가 고졸이라더니 못 배워서 그런 거니?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네. 솔직히 네가 얼굴 빼고 볼 게 뭐가 있어? 그것도 뭐 죄다 성형수술한 거 아니니? 내가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딱 보면 척아는데 너 얼굴 죄다 손본 거잖아. 그러면서 제 외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저 정말 맹세코 얼굴에 주사는 몇 번 맞아본 적 있어도 수술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이 이 얼굴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주고 성형을 할 필요를 못 느낀 탓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형 공격이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모야말로 어디서 이상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탓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코는 이미 수축이 와서 들창코가 되어 있었고 얼굴 주름이 하나 없이 팽팽한데 목주름은 쭈글쭈글했고요. 저 눈이 감기나 의심이 들 만큼 쌍꺼풀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살아온 연륜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더니 저한테 찔려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마 남편은 제가 성형한 거 모르는 건 아니냐면서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여우가 따로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어머님, 저 얼굴에 칼 안 댔어요. 가끔 보톡스 같은 건 맞아봤어도 얼굴에 어머님처럼 실리콘은 안 넣었습니다. 뭐가 어째?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제가 나중에 좋은 병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병원이 제 수술로 진짜 유명한 병원인데 들창코도 고쳐주고 안 감기는 눈도 고쳐준대요. 어머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재건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속은 엄청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뱉어놓고 찔리긴 했죠. 시모가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야기를 전달해주니 깔깔 소리가 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거 우리 엄마 콤플렉스인데. 우리 엄마 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들창코가 된 거거든. 무슨 실리콘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잘 막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시댁에서 주말에 밥을 먹자며 부르시길래 어떤 말을 하실까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내 아들 앞에서도 한번 말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시모를 쳐다보니까 가증스러운 얼굴 하지 말고 전화에 대고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시대요. 내 얼굴이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재수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별말 아니던데? 엄마 코가 들창코잖아. 재수술 잘하는 좋은 병원 소개해준다고 그랬대.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헐 대놓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일단 악의적인 발언은 아닌지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들 새끼들 키워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가지고 놀리는데 어쩜 자기 편을 한 번 안 들어주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통곡을 하시니 시부가 나와서는 뭐가 이리 소란스럽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또 이간질을 하고 싶은 건지 저를 혼내고 싶은 건지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돼지코라고 재수술을 하라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놀리지 뭐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왜곡을 해서 말을 하면 어떡해? 코 수술하기 좋은 병원 소개해주겠다고 한 걸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해. 또다시 시끌시끌해질 조짐이 보이자 시부가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딱 잘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길래 당신이 욕심을 적당히 냈어야지. 며느라가 너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시모는 이 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서 나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무슨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무시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시모를 더욱 건드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시모에게 아주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은 건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놀래서 아주버님께 결혼이라고 했냐고 비혼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가슴 선득하게 만들더니 진짜 결혼할 거냐고 어떤 아가씨냐고 캐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같은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여자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입이 찢어질 것처럼 쫙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이 비혼이니 뭐니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거기다가 큰 며느리까지 회계사라고? 대학은 어디 나왔다니? 누구처럼 고졸이 아니라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참 치사하게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 기본 교양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학벌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학벌이 왜 회사에서만 중요하니? 솔직히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고졸인 사람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월급부터가 차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차이가 나는 거란다. 누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라고 하는데 누구는 에휴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몰라. 나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둘째 며느리랑 나랑 안 맞는 거 보면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거지. 학벌. 학벌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모가 뒤늦게 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대학 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시모가 신이 나서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시모가 저를 그렇게 신나서 부르는 일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넌지시 한마디 건넸더니 제 형님 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진짜로 결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음식도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깍제깍 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일찍 가서 시모 따라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심심하다고 장 보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보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남편을 꼭 불러서 대동해야겠냐고 내가 너 잡아먹니? 하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태연하게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따라가는 거라고 장 많이 볼 거라며 하면서 쓱 대꾸하니까 시모가 예전에는 그런 짓 안 하더니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하다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양파, 고구마, 재료들을 고를 때마다 이건 못생겼다, 이건 여기에 상처가 났다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남편 때문인지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할 때에도 칼질을 똑바로 못한다고 어슷썰기를 해라, 채를 썰어라 계속 혼내기만 하셨고요. 형님이 되실 분이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하시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되실 분은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지간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역시 대학을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애가 싹싹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지. 둘째 너는 이런 말 뜻은 아니? 제가 아무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식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는 아닌데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제가 고졸이지만 바보는 아니라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그 말에 갑자기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쎄하게 바뀌고 형님이 그 순간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건 어줍잖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나 그렇지. 명문대 나온 애들은 안 그래. 순간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속이 역하면서 체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토끼가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뒤에서 적어보라면서 기본 교양이 없으니 이런 자리에서 구역질을 한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시댁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리를 안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벙찌고 있으니 시부가 얼른 간이검사 그거 해보라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문연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저는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테스트기를 꺼냈는데 두 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얼싸안고 시부도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고 난리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네 결혼한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다들 시모만 멀뚱히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니까 임신이 맞다면서 거기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심장 소리 듣고 막 울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아이였으니 너무 신이 났고 양가에서는 어쨌든 임신을 축하해 주셨기에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금이야 오기야 남편의 품에 감싸 안겨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을 하셨고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가 임신한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눈치를 주셔서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끔 한마디씩 던지긴 하셨죠. 하필 가져도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 애는 여자가 봐야 하니까 아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요. 뱃속의 쌍둥이는 일란성이었고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저는 배가 많이 부른 탓에 임신 9개월 차에 유도 분만을 시도했고 무사히 아들과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곧이어서 형님네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며 겹경사가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달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예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게 예뻤습니다.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딱 봤을 때 예쁜 애들 찾으면 저희 아이일 정도였고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강도는 예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컸는지 임신하면서 찐 살이 모조리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류가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고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저희가 남편 외버리지 않겠습니까? 양가의 용돈을 드리면서 시터 이모님 월급까지 드려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랑 요즘 살림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지 말고 아기들도 예쁘니까 애들 데리고 아이오 쇼핑몰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몰 모델도 했고 그쪽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니 도매 쪽 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순간 훅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문에 있는 아동복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매했고 이제 돌이 된 아이들에게 입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도 꽤 잘 찍었고 보정도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 팬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아기 낳았냐고 아기 옷 정보를 달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아기 옷들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고 은근히 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장에 팔아달라고 사겠다고 손을 막 들더라고요. 바로 사이트를 오픈하기에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서 SNS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만큼만 옷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20-30만 원의 수익만 나던 것이 4개월쯤 지나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익으로 남더라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는 사업자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모델은 저희 아이들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좋았는데 배송 물건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까요. 주문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가겠는데 배송이 오래 걸려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니 친정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일도 점점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송 나가야 할 짐이 집에 두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서 사무실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도 출산을 하셨고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이 출산을 하셨으니 병원에 시댁 식구들이랑 찾아갔는데 제가 신생아 옷을 잔뜩 사갔거든요. 형님께 선물이라고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랑 아기 액세서리 같은 걸 잔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무슨 옷 같은 걸 판다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머님, 군뱅이라뇨. 제가 얼마나 버는 줄 아시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이제 꽤 버는 사장님이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졸이 사업체 운영해봐야 뭘 안다고 그리 잘하겠니?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이나 해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그것뿐이다. 제가 물론 사이트를 오픈했지만 SNS 홍보도 하고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것도 잘 들어오거든요. 한 달 전에 광고나 협찬까지 붙으면 진짜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서, 쇼핑몰 진짜로 잘 되던데. 새 상품 올라오는 날에는 대기해서 구매해야 되던데 나도 사려다가 실패했어.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품절되고 그러더라. 워낙 시조카들이 예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뻐. 엄마를 닮긴 뭘 닮아? 완전히 우리 아들 닮았지. 고슴도치도 아니고 무슨.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우리 마누라 닮았지.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완전히 삐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형님도 괜히 불편하셨는지 저한테 시모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끄덕이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는 쇼핑몰 운영을 활발히 하면서 지냈는데 아이들이 모델로 있다 보니까 가끔 길 가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전부 해서 큰 쇼핑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땡땡 쇼핑몰 아기들 맞죠? 어머 사장님, 저 예전에 사장님이 쇼핑몰 모델 하실 때부터 팬이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요? 제가 당연히 좋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아기 엄마 이후로도 2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그제야 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쇼핑몰 정말 잘 되냐? 네 어머님, 저 요즘 순이익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헉소리를 내더니 그 뒤로 이상하게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 쇼핑몰에 간 날 제가 시조카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부부의 시부모님까지 옷이며 밥이며 싹 사드리고 남편 명품 벨트도 턱턱 사줬거든요. 제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쓰니 시모도 뭐라 구박하기가 애매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쭈뼛쭈뼛하게 그럴까? 하시면서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예전에 봐뒀던 예쁜 카페에 시모를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카페는 처음 본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시모가 슬쩍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리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지 뭐냐. 그래서 이런 곳도 자주 오고 그러니? 예전 같으면 아들 돈 쓴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데 나오시니까 좋죠? 이제 저 그만 미워하시고 저랑 좋은 데 많이 다녀요. 형님도 아기 조금 더 크면 셋이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시모가 그제야 킁킁하시면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른 걸 바라진 않았지만 제 진심이 시모에게 통해지기를 바랬죠. 시모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졸이라 무시했던 거 미안하구나. 원래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거야. 사과 문자라고 하기엔 뭔가 썩 사과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제가 더 얄궂게 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용돈 척척 드리고 조카들 잘 챙기니까 시모가 더 이상 저를 구박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아이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셨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하시길래 나중에 회계사 사무실 재취업 안 되면 저희 사무실 와서 회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저도 따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었으니까 형님이 도와주시면 딱이었거든요. 그래,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건 참 좋네. 시모가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 칭찬을 하니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해서 시모를 쳐다보고는 웃었습니다. 시모도 겸연쩍어 하시면서 깔깔 웃으셨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고정적인 매출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형님은 저희 쇼핑몰 세무일을 봐주시고 계시고 가끔은 시모가 제 배송 일을 도와주시기도 한답니다. 사이좋게 온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이라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둘씩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난 주말 날이 너무 좋아서 딸들이랑 손녀들이랑 소풍을 다녀왔어요.
집안에서 홀로 남자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기사 노릇을 톡톡히 하며 즐겼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 다 같이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면 이젠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는데도 젊은이들처럼 힘이 불끈불끈 솟고 더 열심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우리 애들이 제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웃기만 하는 세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사람 인생이란 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현재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고 일평생 행복했구나 그렇게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저희 식구들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좀 많습니다. 그중 일부를 오늘 이 공간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게 있는 딸 둘은 2살 터울이에요. 장녀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째에 이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이 좋다고 여기저기 추천하던 딸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이혼이라는 파격적인 불행을 겪고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돌아선 상태예요. 사위되던 놈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요. 마음 안 좋게도 장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가 가끔씩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다 아팠습니다. 장녀가 받은 이혼의 상처는 동네인 막내에게 따끔한 잔소리가 되어 돌아갔어요. 당시 아직 미혼이었던 막내에게 결혼은 하되 최대한 늦게 하거나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틈날 때마다 추천을 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런 조언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기막힌 얘기겠지만 저도 이혼을 한 처지였거든요. 저 또한 장녀처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제 전처되는 사람은 스스로 능력을 키울 생각 없이 남자의 돈에만 기생해서 사는 성격이었기에 친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집에서 남자인 저는 늘 딸과 손녀를 위해 살았어요. 어쨌든 사실 막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막내 입장에선 가족들이 전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경험했는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굳이 막내의 나이가 30살이 넘었더라도 결혼할 남자 없냐고 재촉하는 등 귀찮게 굴지 않았어요. 막내한테서 한 번도 남자친구라든지 관심 가는 남자 연예인이라든지 이성에 관해 말하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친구도 잘 안 만나는 것 같고 매번 손녀랑 시간 내서 노는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암묵적으로 막내가 결혼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있던 막내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말도 없이 언제 만났대? 어떻게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만나고 결혼 결정하는 거야? 장녀가 알아서 질문을 해주는 덕에 저는 막내의 대답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왕 한다면 제발 제대로 된 배우자길 바랬고 장인어른 되는 입장으로서 무조건 우리 딸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막내가 언지를 주길 사위 될 놈이 성격 좋고 밝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성격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소위 말하는 집순이인데 자기 남자친구랑 있으면 많이 웃게 된다고 하길래 사실 일단 그거면 충분히 합격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집 배경이고 뭐고 그저 우리 딸이 많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저랑 장녀가 이혼을 겪었다 보니까 서로 영혼이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막내딸 결혼만큼은 저희처럼 실패가 없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장녀 입장은 동생 앞날이 그저 걱정인가 봐요.
축하보다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람 마음 변하는 거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며 단단히 경고 먼저 해주더군요. 계속되는 장녀의 잔소리가 좀 그랬는지 막내가 좀 기분 상해하는 것 같길래 일단은 제가 시간 날 때 소개해달라는 말로 상황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총각이 있었는데 키도 크고 복장도 깔끔한 데다가 웃음이 참 시원시원한 총각이더군요. 아시겠지만 그자가 바로 제 사위된 놈입니다. 사위는 일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점수고 말고 할 것 없이 막내딸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전체를 웃게 하는 특유의 재능이 있었어요. 중개사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더니 그래서 사람 상대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은 사위의 재롱에 넘어갈 듯 말 듯 계속 경계했지만 막내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기색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막내딸의 결혼이 흔쾌히 성사되었고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한 사람 겨우 없어졌을 뿐인데 꽤나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잘 살길 바래서 저는 여태 모아뒀던 목돈으로 예단비를 두둑하게 챙겨주었고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과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차도 한 대 사주었어요. 막내는 사위랑 지내면서 성격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원래 집에 전화를 잘 안 하는 무뚝뚝한 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3-4번 안부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내 얼굴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그 주 주말에 사위랑 딸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고생 많았네 공서방. 앞으로 바쁜 사람이 더 바빠지게 생겼구먼. 그래도 좋은 소식이 일찍 들려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앞으로 고생은 다 가은이가 할 텐데 걱정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할 거지만 남편 역할 잘 못 해내면 어쩌나 그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장인어른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먼 지방에 계셔서 도움 청하기도 어렵네요. 당연하지. 앞으로 아빠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나 찾아와도 돼.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 필요하면 말만 하고. 사위는 그렇게 유난 떨며 집을 들른 후 별다른 연락이 잘 안 왔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막내도 연락이 뜸하길래 몸이 좀 안 좋은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있어서 가게를 비우기가 애매해 막내 집에 가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종일 막내 걱정하고 있는 걸 장녀가 알아챈 건지 어느 날 막내 집에 한번 내다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가는 김에 막내딸이 좋아하는 레드향 귤 좀 사가라고 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막내 집을 다녀온 장녀가 잠깐 옷 갈아입는 사이 5살짜리 첫째 손녀가 혼자 막 종알종알 대었는데 제가 응? 뭐라고? 하면서 안아주니까 손녀가 하는 말이 제 심장을 쿵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우울증이래요. 근데 우울증이 뭐예요? 이모가 엄마 안아서 막 울었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니 역시 우리 막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건가 싶었어요. 그 타이밍에 바로 장녀가 돌아왔길래 저는 장녀한테 막내가 우울증 걸렸다는 소리 뭐냐고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녀가 임신하면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라고 그렇게만 말해주더군요. 저더러 바람난 엄마가 자기들 가졌을 때 감정 들쑥날쑥 안 했냐고도 하대요. 하도 오래돼서 저는 그런 것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일단은 사위랑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식겁해서 마음을 놓긴 했죠. 하지만 딸이 우울하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딸이 아닌 사위한테 전화해 방문하겠다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고 했고, 약속을 가야 하는 당일은 제 김치찌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위가 아직 퇴근 전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먼저 딸아이의 집에 당도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막내가 나왔는데, 막내는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릴 반겨주었습니다. 푸른 배를 안고 나와 아빠 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먼저 안아주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걱정되었어요. 사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애교 부릴 줄 아는 애는 아니거든요. 일이 먼저 애정 표현을 하는 것 보니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에게 용돈도 챙겨주었어요. 사위한테도 따로 줄 거니까 혼자 쓰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 차로 이동을 해 사위가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를 끌었기 때문에 반주는 못하고 장녀랑 사위만 술 한 잔씩 기울였죠.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둘을 집에 내려준 뒤 우리는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내만 차에서 내릴 뿐이고 사위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제게 부탁하는 어조를 보였는데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 아니, 다 늦은 밤인데도 집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웬만하면 내일로 잡지 그랬어, 피곤하게. 제가 돈 많이 버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사업인지라 고객 시간에 맞추는 게 고수익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은이도 호강시켜줄 수 있고. 우리 딸과 훗날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일부러 밤낮으로 일을 뛴다는 사위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몸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은 뒷전으로 한 채 저는 사위를 태워주기로 했어요. 10분 거리인데 어중간하게 택시 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내에게만 인사를 하고 그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잠시만요 하더니 차에서 내려서 막내에게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둘이서 중얼중얼 뭐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더니 사위가 웃는 얼굴로 올라타면서 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딸한테 문단속 잘하고 무서우면 불 켜고 자도 된다고 했다네요. 사위가 이렇게 딸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건 임신이란 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죠. 부디 고된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하는 제 딸이 우울증에 무너지지 않기만을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네요. 저는 창문 밖으로 막내딸에게 인사하고 엑셀을 밟았어요. 딸이 집에 먼저 들어갔으면 했는데 백미러로 계속 확인을 해도 막내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핸들을 꺾을 때까지도 딸은 그대로 있었고 결국 딸이 귀가하는 건 보지 못한 채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사위도 늦게 귀가할 것 같던데 하루만 딸을 우리 집에서 재울까 그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갔을까 사위가 목적지를 가리키길래 내려달라고 하는 곳에 세웠어요. 그곳은 입주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다음에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앞으로도 가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필하고 있으니까요. 사위는 마지막까지 예쁜 말을 하고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위 내리기 전에 얼른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그러니 사교성 좋은 사위가 술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제게 고맙다고 진한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나이 먹고 누구한테 용돈을 줘보기만 했지 받아보는 건 오랜만이라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딸이랑 또래라서 제겐 아들과 마찬가지인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식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사위에게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다들 자는 시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딸 이름을 더 불렀어요. 그러던 중 딸이 겨우 낸 것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량을 키우고 다시 제대로 들었는데 그 순간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딸의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빠가 바로 가겠다고 말한 뒤 사위에게 전화를 걸며 막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또 늦은 시간에 일이 있는지 전화를 넘기기만 해서 제가 그냥 119에 신고를 했어요. 119보다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앞불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딸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급하게 사위한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젠 사위 폰이 꺼져 있다는 기계 음성만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다고 딸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주민들만 다 깨울 뿐일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119를 빨리 불렀던 탓에 5분은 넘기지 않고 문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5분마저 제겐 5시간 같은 느낌이었지만 말이에요. 소방관이 문을 따주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아래로 쓰러져 있던 딸은 이미 의식 불명이었고 양수가 터져서 침대랑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딸을 붙잡고서 눈 좀 떠보라고 만졌는데 소방관이 딸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라고 들것에 싣고 나섰어요. 그렇게 병원에 내려서 저는 딸아이 한번 만져볼 틈도 없이 수술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딸이 수술실을 들어가는 사이에도 내내 의식을 못 찾아서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의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도 못 들었잖아요. 양수가 터져도 괜찮은 건지 우리 딸이 혹시 많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지 그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저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어요. 다행히도 제 목숨이 달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운한 얼굴로 나온 의료진들이 제게 딸과 손녀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 딸 뱃속에 있던 손녀는 조기 출산이라서 바로 인큐베이터 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둘 다 살아서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딸이 잘못되었다면 저 정말 제 스스로 무슨 짓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저는 밤새 딸 옆을 지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몇 번이나 더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꺼진 폰이라고 하더군요. 사돈댁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오기가 번거로우니 일부러 큰 사고가 생길 뻔했다고 연락은 안 했어요. 마침내 아침이 되고 제가 잠시 딸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딸이 의식을 찾아서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딸의 상태를 살피면서 또 한 번 하늘에 감사하다고 연신 중얼거렸어요.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 건지 딸을 잃을 뻔했던 지난 새벽의 공포가 다시 상기되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드디어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받자마자 성질을 내었습니다. 자네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내 딸이 양수 터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또 일이었어? 그 일이 내 딸이랑 손주를 위해서 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뭔가? 자네가 있었다면 더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내 딸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네?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병원입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사위는 죄송하다고 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변명하며 뒤늦게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사위 꼬락서니는 밤새 일 때문에 바빴다는 사람치곤 너무 멀끔한 상태였어요. 그것조차 화가 나서 저는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 딸이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해서 그땐 정말 사위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거든요.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 떨립니다. 사위는 그렇게 처맞고도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대 더 때리려고 해도 그대로 맞을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했을 뿐일 텐데 사위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2대까진 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일어나라는 제 말에 뒤늦게 일어서서 제 딸을 살폈어요. 딸에게도 손을 잡으며 사과를 청하더군요. 근데 딸도 사위에게 화가 단단히 난 건지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마 딸이 그날은 일을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을 것 같은 감이 왔어요. 저는 화 좀 식힐 겸 잠시 화장실을 나갔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판기 쪽에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사위를 목격했어요. 뭔가 곤란한 분위기 같아 보여서 혹시 일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내가 괜히 실수를 한 건가 싶어서 건물 귀퉁이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잘 거라고? 안 돼. 그럼 나 혼자 자란 말이야? 나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알지. 근데 이번엔 어쩔 수가 없어. 이틀은 와이프 옆에 있어줘야 돼. 장인어른 화나셨다니까. 나 뺨까지 맞았다고. 어이없다. 양수 터진 게 뭐 유별난 일이라고.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에 양수 터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거 흔한 일이야. 이미 장인어른 눈 돌아서 내 변명 아무것도 안 통해. 이번만 봐줘. 네가 전화 받지 말라고 해서 이사달 난 거잖아. 서러워서 진짜. 거기 딸 낳았다고? 내가 아들 낳아줄 테니까 내 옆에는 태어날 때까지 있어줘야 돼. 알겠지? 명백히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는 우리 막내에게나 보여줬던 목소리로 아주 달콤하게 다른 여자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위해서 일하느라 등골 빠지고 있는 중인 줄 알았더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더니 통화를 마치고 오는 사위와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악소리를 지르며 혼자 나자빠지더군요. 그 꼴은 도둑이 제발 저려 쫄아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누가 보면 죄 지은 줄 알겠어. 나 몰래 뭐 허튼 짓이라도 했던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요? 사람 실없기는. 그럼 방금 왔지. 내가 뭐하러 여기 가만히 서 있었겠어? 아까 때린 건 미안했네.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거니까 자네가 이해해줘. 분명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었지만 일단은 사위의 불륜을 당장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너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를 경계하는 것 같다가도 제가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손을 잡아주니 금방 본래 가면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위는 바로 우리 딸 곁을 지키러 자리를 뜨고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아서 사위 나가자마자 표정 싹 바꾸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제 이혼과 장녀 이혼 상담을 맡아줬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으로 3번이나 의뢰를 하는 건 사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분에 변호사란 귀한 인맥을 얻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그 변호사도 변호사 되고 제가 첫 의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혼권을 담당했을 땐 생초짜였는데 장녀 이혼권에서는 제법 신입의 티를 벗었었고 이번에 막내권으로 연락했을 땐 아주 장성한 변호사 팀장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인맥이지만 그래도 저와 장녀를 대차게 승소시켜준 변호사이기에 저와 잘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직도 그 변호사에게는 고마워서 제가 변호사님이 가게로 오면 음식을 공짜로 대접하기도 했죠. 우선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저는 바로 막내 사정의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는 제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불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이혼시킬 생각이었어요. 변호사가 알려주길 2번이나 이혼 소송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무조건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식당을 장녀에게 맡기고 손녀가 어린이집을 간 시간만 자리를 비워서 사위를 미행했습니다. 사위랑 막내 사는 신혼집은 1층이 부동산 사무실이고 2층이 자가인 집인데요. 사위는 출근을 1층으로 해서 서류를 진행했고 미팅이 있으면 외출하는 듯 했는데 외출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위의 공간을 침범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외출하는 시간을 며칠간 지켜보면서 어느 시간대에 밖을 나서고 움직이는지 파악했습니다. 우선 막내딸에게 먼저 찾아갔는데 막내는 자기 딸을 재운 후 겨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도 위태롭던 막내딸은 제가 묻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이놈 새끼가 이런 쓰레기짓 하고 다녔는데 왜 말 안 했어? 아빠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아빠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밑 빠진 독에 물이나 붓고 있었으니 가족이 있는데 왜 이걸 너 혼자 참고 있었어? 남편이 이거 고자질하면 친정까지 손봐줄 거라고 협박하잖아. 남편 돈 많은 거 알지? 그러다 나 때문에 아빠 식당 손해가면 어떡해? 우리 딸도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보니까 막내는 사위에게 협박당하면서 불륜을 강제로 숨겨주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혼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막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제가 충분히 힘이 되어 줄 수 있는데 막내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줬더라고요. 좀 더 벌이가 괜찮아서 시위 같은 놈 쉽게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막내가 저에게 과감히 기대었을까 문득 제 신세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만 그 썩을 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었다면 빙빙 둘러가지 않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빙빙 둘러가야 하는 만큼 더 고통스럽게 망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막내에게 사위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라고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일러뒀죠. 불쌍한 우리 막내딸, 저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군요. 좀 소극적이고 무뚝뚝하더라도 나쁜 소리 한 번 안 해보고 산 착한 딸인데 그런 내 딸에게 이런 고충을 겪게 한 사위를 절대 용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상놈 새끼 때문에 내 딸이 매일 눈물 흘렸을 걸 생각하니 저는 참고 참았던 부하가 치밀어 올라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딸에게 1층까지 딸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받아서 내려갔고 사위가 오기 전에 사무실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도둑놈처럼 자물쇠를 따고 누군가의 공간을 침입한 적이 없었는데 이 세상이 더러운 놈에게는 더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줘야만 속 시원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몰래 침입한 사무실을 뒤졌는데 황당하게도 제가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불륜 증거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말이 남편은 일적인 공간을 침해받는 걸 안 좋아해서 한 번도 1층에 내려가 본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위 사무실은 그야말로 내 딸이 모르는 여자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냥 휴대폰 렌즈를 들이미는 곳마다 증거물이 쏟아졌어요.
속옷이나 머리카락, 여자 화장품, 같이 찍은 사진까지 아주 불륜 창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진 찍다가 또 한 번 성질이 난 저는 주변 물건들을 죄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딱 봐도 제 딸은 바르지 않는 색깔의 립스틱을 들고서 사위 컴퓨터 모니터에 글씨를 썼었어요. 이제부터 지옥 갈 준비나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무실을 나왔는데 문득 사위가 지난날 내려달라고 했던 오피스텔이 떠올랐습니다. 상간녀랑 통화하던 내용을 들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기운이 물씬 풍긴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곳에서 두 집 살림살이라도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게 만약 맞다면 정신 나간 놈이 겁대가리까지 상실했던 거죠. 감히 장인어른한테 두 집 살림하는 곳으로 발에다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확신이 들자 거길 안 찾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사위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위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오피스텔에서 일 중이라네요. 주로 거기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서 능글맞게 답을 하는데 정말 뻔뻔함을 보았네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가 있는 곳이 몇 호실인지 몰라서 그 오피스텔 앞에서 주야장천 사위 나오길 기다렸어요. 눈 빠지게 기다리던 순간 사위가 웬 아가씨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목격했죠. 직접 눈으로 보니까 과거의 제 이혼과 장녀의 이혼 트라우마까지 떠오르면서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세 번째인지라 제법 저는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급히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죠. 그렇게 변호사랑 같이 증거 수집 및 고소 과정을 면밀히 살폈는데요. 제가 사위 직업이 잘 나가는 중개사라고 변호사한테 일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뜬금없이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수상해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그 중개사가 개인 사익 없이 공정하게 거래를 하던가요? 어딘가 찝찝한 구석은 없었어요? 글쎄요. 제가 사위 일할 때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몰라요. 일하는 척 하면서 불륜 저지른 것밖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확률이 클 것 같네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공정한 거래는 안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사위분 명함 있으세요? 변호사는 제가 사위 명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연락한다면서 전세 건물 좀 몇 개 보려고 한다고 사위랑 시간 약속을 잡았죠. 며칠 후 변호사는 직접 발로 뛰어 사위를 만났고 같이 건물을 돌았다고 하더군요. 전세계약 고객이 오랜만에 들어온 건지 사위는 특유 재능 있는 말발로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며 건물들을 소개했고 그런 사위에게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그저 취준생이라고만 했다 합니다. 취준생이라는 말에 사위는 더 거만해졌다고 하더군요. 변호사에게 소위 깡통 전세인 건물들만 소개를 하면서 언변으로 변호사의 눈을 속이려 들었다네요. 누가 봐도 여기다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한데도 마치 대단한 건물인 척, 없어서 계약 못하는 건물인 척 변호사한테 사기를 치며 거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임대인도 같이 있었는데 사위랑 같이 손잡고 뻔뻔하게 변호사를 사기 행위를 했대요. 모든 걸 녹음하고 있던 변호사는 그걸 토대로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 등 형사 처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위를 구속시키고 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하늘이 저희를 돕는 건지 전세 사기로 좀 더 확실한 증거물을 찾던 중 황당하게도 사위가 과거에 전세 사기로 한번 신고당했던 적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상황이 크게 안 커진 듯 보였어요. 이미 신고를 당했음에도 똑같은 짓을 또 하다니 사위를 너무 믿었던 지난날의 과오가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사위와 합의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상습적인 놈에게는 합의로 넘어가주면 안 된다면서 분명 신고당한 것 말고도 여러 번 사기를 저질렀는데 안 걸리고 있는 놈일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만약 이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위는 상습 사기라서 아마 형량이 그 정도는 확정일 것 같다고 해줬어요. 역시 전문가의 눈과 손은 달라서 감탄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밥줄까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자 마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벌써 후련했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며칠 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도 제게 그간 사위랑 했었던 대화를 착실하게 녹취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녹취 속의 사위는 제 앞에서 보이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고 딸을 모욕하는 말과 상간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그 잠깐 사이에 딸에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더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정신을 놓고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위를 더 괴롭게 만들 준비를 충분히 하였고 그것들은 100% 승소가 가능한 소송들이었으니 위안을 받았어요. 또 변호사가 제 딸이 사위한테 받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위의 꼼꼼하지 못한 부정행위들 덕분에 다행히 위자료는 자꾸만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를 찾아갔는데 갈 때는 변호사와 경찰까지 대동해서 찾아갔어요. 사위가 또 오피스텔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가서 경찰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줄 것이 있다고 잠깐 내려오라 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사위를 보자마자 주먹을 날려버렸죠. 진작에 사기꾼 새끼라는 걸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 딸이 좋다고 해서 그저 합격이라 봐줬건만. 앞으로 깜빵에서 10년 썩을 준비나 해라.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들만 골라서 하며 살았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 불러놓고 다짜고짜 폭력이라뇨? 장인어른이면 이렇게 아무 때나 사위 불러다가 주먹질로 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자꾸 참아주니까 호구로 보이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더는 장인어른이라고 안 봐줄 거예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뻔뻔하게 장인어른한테까지 사기칠 만큼 간땡이가 부어 있었던 거냐? 얼마나 사기를 자주 쳤으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네가 그동안 내 딸이랑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전세 사기도 쳤던 놈이라며? 앞으로 너한테 돈 잃을 피해자들처럼 너도 돈에 쪼들려 살아봐라. 서희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에 상당히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름 숨겼던 전세 사기 언급까지 나오니 제가 자신의 불륜 일까지 알고 있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잘 굴리니까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르던지. 그래서 더는 변명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무릎을 꿇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제게 싹싹 두 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뭘 알고 계시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가은이 남편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앞으로 제 돈으로 가은이랑 장인어른께 더 잘할게요. 저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돈 뜯어가면서 올라간 자리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나? 원래 그렇게 쉽게 얻은 위치는 쉽게 나락으로 가는 거야. 망할 거면 혼자 망해야지 어디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봐달라고 해? 나는 절대 합의 봐줄 생각도 없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경찰서 가자. 저는 그제야 잠복해 있던 경찰들을 불렀고 사위를 체포를 부탁했습니다.
사위는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빠릿빠릿하게 잔머리를 또 굴리더니 이미 자신의 회유가 소용없는 짓거리였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낮에 느닷없이 경찰이랑 추격전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위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켜봤어요. 제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장 쫓아갔을 텐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던 사위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경찰을 살폈는데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너무 뒤만 신경 썼던 탓인지 미처 앞에 도로가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그대로 빨간불 신호에 뛰어들었어요. 그만 달려오던 세단에 부딪혀서 사고가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사위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고 현장은 입을 틀어막아야 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사위는 사고 지점에서 7m 날아간 곳에 추락을 했고 사위 때문에 교통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급 정지로 인한 사고 차량도 군데군데 발생했습니다. 심각해진 상황에 경찰은 119를 불러 사위 먼저 수습을 했고 뒤늦은 사고들 때문에 인력 지원에 나섰죠. 저는 사위와 같이 구급차에 실려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급히 수술실로 이송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뇌사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사돈댁에 전화해서 알릴 때 저는 사위가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덧붙여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동안 몰랐던 안사돈의 인품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딴 곳에 눈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깟 불륜이 뭐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요. 어떻게 장인어른이랑 사람이 사위를 그런 식으로 매장시킬 수가 있어요? 저야말로 분통이 나네요. 하마터면 양수 터져서 죽을 뻔한 내 딸 두고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고 있던 놈을 어느 장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자식 어떻게든 깜빵에 잡아 쳐넣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아무런 죗값도 못 치르고 병상에 누워있으니 저야말로 속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며느라기가 죽었냐고요. 내 아들 평생 불구 만들어 놓고 사돈은 죗값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당신 살인자로 고소할 거야. 저를 고소할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댁 아드님께서 저희한테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거 위자료 다 배상하시려면 아드님 재산으로도 벅찰 텐데요.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패소하게 될 텐데 왜 굳이 돈을 써서 고소를 해요? 앞으로 아들 병원비만으로도 돈 나갈 일 엄청 많을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둘 거야.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거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준비나 해. 이거 녹음됐어요. 저희 주변에 얼쩡거리면 끈금지 신고까지 할 겁니다. 그쪽 아드님 짓거리는 꼭 깜빵에 넣고 싶을 만큼 화가 났는데 그래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걸 대가라고 보고 인심 써줄게요. 평생 귀한 아들 뒤치다꺼리하면서 늙어 죽길 바래요. 저는 그대로 시끄럽게 쫑알대는 사돈과 전화를 끊고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예정대로 신고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위 상태 때문에 구속은 불가했어요. 대신 2천만 원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 사위가 불구가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이건 끝내 못 받겠구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법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의 친부인 이상 양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권한이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사위가 식물인간 사정이라 할지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완벽히 저희의 손을 다 들어준 법원에 사돈댁은 울고 저는 한숨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 사실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개망나니 짓을 했으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평생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그렇게 제 착한 막내딸은 제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름시름 알아갈 때보단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잘 못 먹던 애가 이젠 제 식사까지 챙기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새 식구인 작은 손녀는 어느새 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기였을 때랑 똑같이 생긴 게 너무 신기해서 요즘은 작은 손녀 커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큰 손녀는 이미 제게 둘도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여자 식구가 더 늘었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식당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다들 저더러 혼자 남자라서 외롭겠다고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전혀요. 제 곁에만 있으려고 하는 착한 2딸과 할아버지만 찾는 손녀들 덕분에 오히려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벅찬 중인걸요. 참, 그리고 위자료를 너무너무 두둑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 5 식구가 넓게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딸들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꾸 제게 편한 집으로 알아봐 주길래 나는 괜찮으니 너희가 좋은 집 구해라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제 말은 듣질 않네요. 하하,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새 식구는 바라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양이 꼭 사회가 지정한 모양대로만 가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가족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내 곁에 있든지 그냥 우리 가족의 형태를 사랑하면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란 세월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꽃길 걸으세요.